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정책의 수단으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고, 이 정책이 이례적으로 시행되는 경우하고 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적인 정책과 지속적인 정책의 차이는, 어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 사람들이 그 정책의 효과를 미리서 예상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영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시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 정부 지출의 증가는 DD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초기 균형점이 A점에서 새로운 균형점 B점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균형점이 이동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 정부 지출의 증가는 승수 효과를 통해서 소득을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득 증가가 화폐 시장에서 화폐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화폐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국내 이자율의 상승은 국내 예금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외화가 유입되고, 이 외화 유입은 환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것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의 소득 증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면 A점에서 여기까지 증가, 이것이 승수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만큼 소득 증가분을 상쇄하게 된다, 반납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금융정책의 효과를,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금융정책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통화 공급량의 증가는 AA 곡선을 오른쪽으로 위로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면서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바뀌어가고, 그러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해 갈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화폐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 이자율 하락은 외국에 예금을 하려고 하겠죠. 자국 예금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외화 예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 환율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해 간다. 이게 소득이 증가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소득이 Y1 상태고, 여기가 완전고용 국민소득일 때 현재의 소득 Y1을 어떻게 하면 YF, 완전고용 국민소득으로 가져갈까? 여기에는 두 개의 정책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금융정책입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확장적 금융정책을 펴면 AA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소득 증가는 B점에서, 금융정책으로 인한 소득 증가는 C점에서 균형이 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소득을 Y1에서 YF, 완전고용 국민소득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재정정책을 펴는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금융정책을 펴는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득 증가는 두 정책 다 동일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는 건 동일하지만 환율의 변화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정부 지출의 증가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달성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정부 지출의 증가가 지속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앞으로 예상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율 하락을 예상하게 된다. 그럼 환율 하락을 예상하게 되면 이것은 AA 곡선을 아래로 이동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AA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기 때문에 균형점이 C점에서 균형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C점을 봤더니 소득은 Y1으로 A나 지금이나 똑같게 되고 환율만 E1에서 E2로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출의 증가가 이례적이 아니고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환율 하락을 미리서 예상하게 되고 이는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쳐 AA 곡선을 이동시키게 될 것이다. 즉 이례적인 정부 지출의 증가는 DD 곡선만 이동시키지만 지속적인 정부 지출의 증가는 DD 곡선과 AA 곡선을 모두 이동시키게 된다. 그러면서 균형점이 C점을 이루게 된다. 자, 이 C점은 뭔가는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인해서 소득이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소득이 이렇게 다시 감소해버리죠. 이 부분이 뭔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소득,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분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 구축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증가가 수출 감소로 상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하락하니까 수출이 감소해서 이 수출 감소가 소득의 증가분을 상쇄시켜 소득을 다시 하락시킨다는 것이 구축 효과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출 증가가 이례적일 때도 부분적인 구축 효과가 나타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D에서 이것은 뭔가 D에서 B까지의 변화 이것을 지금 이례적일 때의 부분적인 구축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 재정지출의 증가가 지속되면 사람들이 환율 하락을 예상함에 따라 완전한 구축 효과 정부 지출 증가 부분이 완전 구축되어 버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에서 공부할 때 구축 효과는 뭔가는 정부 지출의 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투자를 감소시켜서 소득을 다시 감소시킨다. 이걸 일반적으로 구축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우가 발생한다면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구축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다만 이 교과서에서 AADD 모형에서는 투자가 이자율하고 관계없는 독립변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감소가 없는 것처럼 설명될 뿐이지 실제로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모형에서도 이자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 감소 그리고 수출 감소에 의해서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화공급의 지속적 증가. 통화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AA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환율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AA 곡선을 이렇게 위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공급량 증가가 AA 곡선을 한번 이동시키는 게 여기. 그 다음에 환율 상승을 예상하면서 다시 AA 곡선이 이동하는 것을 여기 B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B점은 어떻게 되겠는 거는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 여기는 단기 균형점인데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DD 곡선 그리고 A, 이 물가는 PP, DD, AA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DD 곡선과 AA 곡선이 다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통화 공급의 지속적 증가에 의한 장기 균형 상태입니다. 자, 이 장기 균형은 단기 균형에서 뭐가 반영돼야 되는 거는 물가 상승이 반영되는 거죠. 통화 공급의 증가만큼 통화 공급이 10% 증가했다면 물가도 10%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A가 초기 균형점이고 단기 균형점이 B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DD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AA 곡선도 물가가 상승하니까 실질 통화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D 곡선의 좌측 이동, 이렇게 좌측 이동하게 되는 거죠. AA 곡선도 B점에서 다시 좌측 이동.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이 D점. 이 D점이 장기 균형점이 되겠습니다. A가 초기 균형점, B가 단기 균형점, D가 장기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기 읽으면서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통화 공급량 증가 시 단기 균형점은 B점이다. 통화 공급량의 지속적 증가 시 장기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므로 DD, AA 곡선이 다시 이동한다. 그래서 최종적인 균형점은 D점이 되고 여기서 균형 생산량은 최초의 생산량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원위치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통화 공급량 증가는 장기적으로 소득 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 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물가가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오버슈팅 현상을 볼 수가 있겠다. 단기 균형 환율은 B점, 장기 균형 환율은 D점에서 결정이 된다. B점에서 이 단기 환율이잖아요. 이건 장기 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통화 공급량 증가로 인해 환율 변화의 단기적 반응이 장기적 반응보다 크다. 이는 물가가 단기적으로 경직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무슨 이야기인 거는 물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B까지 갔는데 D로 가는 이유는 뭐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B에서 D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버슈팅 현상이 물가의 재화 가격이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성 함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제로 수준인 상태에서 금융정책을 통해 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자율이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태.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함정에서는 금융정책, 통화 공급량을 증가하더라도 유동성을 증가하더라도 더 이상 소득 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화 공급량 증가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고 또 환율이 상승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소득이 증가해가 되는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해요. 그런데 유동성 함정에서는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더라도 이미 이자율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자율 하락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정책으로 소득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1990년대 중반 일본 또는 2008년 세계 금융위에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유동성 함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자율이 제로인 상태에서 환율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AA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기 때문에 통화 공급량을 증가하더라도 AA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더라도 이 균형점 A점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득을 Y1에서 이렇게 증가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동성 함정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환율 변화에 대한 환율에 대한 예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시면 만약에 재정정책을 펴면 정부 지출을 증가하게 되면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오른쪽 이동하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소득이 아주 쉽게 빨리 그리고 구축 효과도 없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함정 상태에서는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방법인데 사람들의 예상 환율을 바꿔라. 예상. 환율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게 되면 이 AA 곡선이 이렇게 위로 이동하거든요. AA 곡선이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소득이 이렇게 증가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동성 함정을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는 확장적 재정 정책, 다른 하나는 환율에 대한 예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금융 정책. 이 두 가지가 유동성 함정을 벗어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CA 곡선인데요. 경상수지 균형식을 쓰면 이렇게 되고 이 식이 이것은 환율의 증가함수고 소득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여기에다 그리면 이 Y 평면에 환율과 소득 평면에 그리면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 균형 여기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경상수지가 균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점을 벗어난 오른쪽은 경상수지 적자가 되고 왼쪽은 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적자인가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균형인데 소득이 더 많다면 수입이 많을 거죠. 수입이 많으면 적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또 이쪽도 여기가 균형인데 예를 들면 여기가 균형인데 환율이 더 높다면 수출을 많이 할 것이고 수출을 많이 할 테니까 이쪽은 흑자 상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적자, 왼쪽은 흑자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A점이 생산물 시장, 자산 시장, 그리고 경상수지, 이게 균형의 점이 A점인데 이 여기서 보면 재정 정책을 펴게 되면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테니까 보시면 어떻습니까? 소득이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어떻습니까? 이쪽이 적자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증가하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통화 공급량을 증가하면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 B점이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켰을 때의 소득 증가인데 이 상태에서는 경상수지의 왼쪽에 있으니까 통화 공급량을 증가했을 때는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정정책이든 금융정책이든 정부 지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는 하나는 환율을 올리고 하나는 환율을 내리고 또 하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고 다른 하나는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온다. 이런 점에서 두 확장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에 소득 증가는 같지만 다른 효과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